준군사부대라고 부대의 규모가 120만입니다. 네. 그래서 총 250만이라고 또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장비- 기발하고 뭔가 아이디어가 많아요. 또 동작도 좀 빠른 것 같고 그런데 또 끝에 가보면 책임이 인도에 많아요. 가서 진출한 대기업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성공 사례가 거의 없으면 이 허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첫 번째 시간이다.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두 번째- 14억 이거 가슴 떨리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인도 참 흥미로운 나라 인도. 인도는 최근 항공모함을 자체 건조한 나라입니다.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나라이기도 합니다. 선진 기술을 갖고 있다는 많은 지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더군다나 중국의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인도가 세계 제1위의 인구수를 가진 나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내수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 큰 나라라는 뜻이지요. 인도에 주목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김철한 전 인도 국방무관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진 기술, 인적 자원, 풍부한 노동력 이런 것들이 막 서로 오버랩이 되면서 인도하면 이미지가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 영어 잘하는 풍부한 인력, 그리고 젊은 사람이 많은 나라. 여기에다가 또 거리에 보면 뭐가 지저분하고 그 막 교통은 혼잡하고 사람들은 엉켜 있고 이런 그림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인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서 박사님이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인도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것은 2013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달나라에 탐사선을 보냈으니까요. 그만큼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선배님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탐사선을 보낼 때 인공위성을 달구지로 운반한 기사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뭐 제 기억이 없습니다.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탐사선을 달구지로 운반하는 일이 있었고, 실제로 마션이라고 하는 화성에 관련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 제작비보다 실제로 이 망갈리안이라고 하는 당시 발사했던 화성 탐사선의 제작비가 더 작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탐사선을 발사해서 성공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인도에서 저희가 군인이잖아요. 네. 인도가 지금 여러 가지 뭐 군대가 130만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 우리나라가 만든 소총 K 시리즈 소총 K1, K2 소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자기들이 만든 소총이 없습니다. 만들긴 만들었는데 인사스라고 하는 소총을 만들었었는데 이 인도인들의 약간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 소총이 만들어져서 전력화하는 과정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이유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소총을 쓸 때 쓴 탄환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7.62mm가 있고 5.56mm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K2는 5.56mm를 쓰고 과거에 M1, 미군에서 봤던 M1이 7.62mm를 쓰는 소총인데요. 인도군이 개발하려고 했던 무기는 7.62mm 탄과 5.56mm 탄을 병용해서 쓸 수 있는 화기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구경을 어떻게 조정할까요? 네,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총열을 교환한다거나 총열을 교환. 아니면 총열 2개를 설치한 총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이 인도인들이 제일 특이한 발상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그래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러겠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징도 인도인들의 어떤 그 다양성과 어떤 그 창의성 그리고 어떤 무모함 이것을 드러내는 어떤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일단 경제적으로 이 볼륨 자체가 크니까 네. 앞으로 이제 우리처럼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될 국가들한테는 정말 좋은 시장이고 또 외교적으로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한 블록에 전적으로 기대지 않으면서 자기의 갈 길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이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현명하게 잘 해나가네 이런 분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 소위 그 쿼드에 가입돼 있고 미국과 함께 손을 잡는 듯하지만 또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자원들을 획득해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인도의 얘기도 수준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좀 저는 예리한 관찰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의 와중에서 인도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미국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또 안전하게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도 미 유엔군에 참여해서 이렇게 지원하지도 않고 미국의 어떤 정책에 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무슨 정책을 하든지 인도 스스로의 입장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인도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국가의 자존심이라든가 주체성이 대단한 나라죠. 현명한 거죠? 예. 인도의 군대 규모 130만 된다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식 편제에 매우 익숙해 있는 건데 인도에는 좀 독특한 군사 제도가 있는 것인가? 또 군사력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독특한 면은 또 무엇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또 군대 위상은 또 어떠한가? 인도 군대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징병제잖아요. 예. 인도는 모병제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군인이 이렇게 군인을 모집할 때 경쟁률이 높죠.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인도 장교들은 경쟁률이 뭐 400대 1이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죠. 대단하군요. 네. 거기다가 인도 군대가 35세까지 복무하고 나면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놀랍네요. 네. 그래서 연금 문제가 이게 이제 우리한테 놀랍기도 하지만 이 연금을 제가 35세가 돼서 전역한 사람에게도 연금을 주면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약간 공부를 좀 했었는데 2021년도 저희들 국방 예산이 한 55조 정도 되잖아요. 인도가 약 8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80조 중에 연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약 25조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방비 연금을 우리는 국방 예산에서 나가는 연금이 제가 알기로는 약 1.5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서로 양쪽에서 싹 빼내고 나면 저희는 한 53조 치고 인도가 거의 60조 조금 넘는 그래서 저희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엄청난 14억 인구에 비교해서 예. 국방비 사이즈는 개인적으로 보면 1인이 부담하는 국방비 액수로 보면 저희가 인도의 약 16배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어마어마한 나라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인도 군대를 얘기할 때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도의 문민 통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면서 쿠데타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나라. 그게 드뭅니다. 근데 인도는 쿠데타가 없고 그 문민 통치 전통을 잘 이어가는데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인도에서 무관할 당시 한국에 국방위원들이 방문했습니다. 당시 황진아 의원이 위원장이었고요. 예. 지금 한기호 의원도 참석했고 다음에 백공기 또 김성찬 의원 등이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하고 국회의장님을 방문하도록 돼서 예방을 하는 자리에 모시고 갔었는데 제가 의장실 앞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못 들어가게. 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 하니까 군복을 입은 군인은 문민 통치의 상징인 국회의장실에 군복을 입은 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 혼자 밖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분들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그 문민 통치에 관한 그런 전통이 강력하다는 걸 느꼈는데 실질적으로도 편제상에도 나타나는 게 저희 한국군 사승장군 지금 7명입니까? 8명입니까? 7명? 예. 근데 인도는 제가 있을 때는 3명이었어요. 사승장군. 지금 현재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각군 총장만이 사승장군이었는데 저희처럼 합참의장격인 네. 국방참모장을 직을 신설했습니다. 근데 이 신설 논의가 된 게 20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렬한 논쟁을 거쳤는데 찬성 논리는 3군의 전투력 통합 운용, 효율성 향상, 전력 운용을 통합해서 하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그 반대가 무엇이냐면 단 한 명의 현역 군인의 존재가 국민 통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그 논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울질을 하다가 드디어 재작년에 그 직책이 설치돼서 현재 인도군의 사승장군은 4명이 됐습니다.
130만의 병력을 유지하는데 4명의 사성 장군. 네. 그렇고 제복 입은 사람은 어디 가나 예우를 하고 우선권을 주는데 그것은 언제라도 생명을 요구할 때 내놓으라는 그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존중하는 거거든요. 인도가 제복을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제도도 그렇게 강력한 연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복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희생에 대해서 쉽게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저희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뿌리가 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또 궁금해하는 분야가 이제 방위 산업 분야입니다. 방위 산업은 종합적인 기술력 또 산업 제조 능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건데요. 인도의 대표적인 방산 업체 또 인도가 생산하는 무기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인도가 이제 생산하는 무기로 치면요. 저희가 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설명을 하자 그러면 저희가 1980년대에 국방부하고 육군이 운영했던 1970년대죠. 조병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제1 변기창, 제2 변기창 이렇게 조병창이라고 있어서 거기가 저희가 소총을 생산하고 조립 생산이죠. M16 조립 생산을 했고 다음에 탄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간인 그 당시 이제 풍산금속이나 또는 대우정밀에 넘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영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인도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무기는 인도의 국영기업이 거의 다 생산하고 또 조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는 약 40여 개가 넘는 변기창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과거에 피복창, 군수의 피복창이 있었는데 군복도 자체 생산하고 탄약도 생산하고 하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어떤 군이 생산하고 있는 이런 조직들을 민영화하는 사업이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이제 조병창, 병기창, 피복창 이런 데서 하는 일이 그냥 수리나 정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조까지 했었나요? 탄약을 제조해서 그래서 민영화하기 전까지는 다 거기서 그렇습니다. 풍산금속이 사실 그대로 넘어게 받아서 탄약을 만들고 있는데 그 기술은 미국에서 가져왔죠. 근데 저희들이 그래서 미국 가정 기술을 저희 스스로 국산화 과정을 군이 주도해서 하다가 민간 기업에 넘겼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로 실제로는 저희들이 이제 유수한 방산업체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가 지금 그런 방산업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도의 민간 기업들이 막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K9의 인도 현지 생산업체인 L&T라든가 또 다른 많은 이렇게 아다니 그룹이라든가 하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그룹들이 방산업체에 이미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기업인 릴라이언스라고 하는 기업에서 제가 한 3개월간 자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도 방산 능력은 앞으로 잠재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도는 자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현역이 130만이고요. 준군사부대라고 있습니다. 그게 국경수비대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코스트가드 이런 부대를 다 합치면 그 부대의 규모가 120만입니다. 그래서 총 250만이라고 하는 수요가 엄청난 곳이고요. 두 번째는 인도 주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스리랑카, 네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인도가 큽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도 크죠. 과거에 제3세계 동맹의 맹주가 인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주요 국가 원수들이 굉장히 인도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이 실제로 아라비아라든가 인도에 많이 진출해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해서 인도의 주장은 인도 내에서 국산한 다음에 이 무기를 그런 나라에 수출할 테니 여기에 투자해라. 그래서 그게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입니다. 한국 업체들 인도에 와서 공장 지어서 싸게 좋은 인력 그리고 넓은 토지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인도에서 생산하고 인도군에 납품도 하고 또 인도가 가깝게 지내는 나라에 수출도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인도가 주장하는 인도의 국산화 전략입니다.